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마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제 아내를 믿고 있었고, 또한 제 절친까지 믿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 친구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것도 저였으니 어디 가서 탓도 못하겠네요. 정말 옛날 유명했던 노랫말처럼 제 아내를 믿었던 만큼 제 친구도 믿었던 거죠. 아니, 애초에 믿을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노래 가사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친구에게 아내의 일터를 알려주었고, 저는 심지어 친구를 도왔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8살 연하로 솔직히 말해서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도 3년 차지만 저는 좀처럼 그 콩깍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제 아내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그래도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과 해서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도 하고 촉망받는 젊은 신의 화가라면서 인터뷰도 하고 나름 전도유망한 화가였어요. 하지만 사실 미술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더군요. 결국 제 아내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해서 화가의 꿈을 접게 되었고 당시 연애를 하고 있던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자리를 하나 얻어서 그림 같은 걸 그리면서 미술로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그런 작은 화실을 열었습니다. 떼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월세도 내고 생활비 조금 보태고 자기 용돈까지 낼 정도로 벌고는 있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벌이가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아내한테 무리해서 돈을 벌라고 요구할 것까진 아니었지요. 집안일이야 간단한 것들은 퇴근 후에 각자 도와서 하는 방법도 있었으며 조금 힘이 드는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람 구해서 쓰고나 했습니다. 아내한테 집안일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미모가 상당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미모만 계속 가꾸어 나가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젊고 예쁜 와이프는 의뢰 저한테는 트로피 같은 역할도 해주거든요. 돈도 잘 벌고 와이프도 젊고 이쁜데 부럽다는 유치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좋았습니다. 제 친구 녀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랑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집이 가깝고 부모님끼리 서로 친했던 게 그 친구와 더 빠르게 친해진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어릴 때야 체격도 비슷비슷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커가면서 키도 커지고 운동신경이 좋아 체대에 진학을 했고 저는 공부를 잘해서 그쪽 길로 나갔지요.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 오래 알아온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 방향도 다르고 해서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지요.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기꺼이 저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저를 찾았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무슨 소식이 있길래 저를 다 찾아왔나 했더니 자기가 결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더군요. 진심을 다해 잘 됐다고 축하해줬는데 친구 녀석 얼굴은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봉잡았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가는 아내였어요. 전문직인데 어디 취직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 녀석이 자랑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친구가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엄청 좋은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동네방네 유명한 녀석이었습니다. 인기도 많아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하면 다 연예인 뺨을 후려칠 정도로 예쁜 여자만 골라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이 친구와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는데 친구 녀석 여자친구가 예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지심도 가지고 있었고 부러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성공하고 이렇게 잘 풀리고 나서 선택한 배우자도 외모만 보고 결정했다 봐도 무방하죠. 아무튼 친구 녀석한테 와이프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약간 의외였습니다. 와이프 되는 사람이 조금 평범하고 흔하게 생겼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로는 인정하는 게 친구 와이프가 전문직에 개업까지 했는데 얼굴까지 연예인급이면 저도 아마 부러워서 배가 아팠을 겁니다. 아무튼 어쩌다 보니 이 친구 신혼집이 심지어 저희 집 근처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 친구와 인연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고요. 솔직히 제가 이 친구에 비해 모자란 건 체격과 외모 정도밖에 없었고 그동안 이 친구의 애인들 외모가 당시 제가 만나던 애인들 외모에 비해 한참 모자랐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친구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무리 와이프가 돈을 잘 번다지만 저도 나쁘지 않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제 아내가 훨씬 더 어리고 예쁘니 자신감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네와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선호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제 와이프랑 친구 와이프랑 비교를 하겠지 생각하면서 괜히 이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제 자신을 달래주고 싶은 보상심리였나 싶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도 그동안은 인간관계가 전부 다 일에 연관된 사람들 뿐이었는데 제 과거 열등감을 회복하는 걸 떠나서 이 친구랑 보내는 시간은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이미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일이 끝나고 와서도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지요. 괜히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친해지는 것보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같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모임을 가지다 보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친구와 얼마나 잘 지내느냐보다 와이프끼리 얼마나 잘 지내느냐가 관건이었지요. 사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 와이프가 외모적으로 제 와이프에 비해 많이 모자라는 편이다 보니 아무래도 같이 만나거나 하는 걸 거릴 줄 알았는데 워낙에 능력이 좋은 여자다 보니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더군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더니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아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대화의 깊이가 없는 와이프보다 친구 와이프가 더 말이 잘 통하더군요. 오히려 한참 친구 와이프랑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제 아내의 젊음과 미모를 질투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 와이프가 아니라 저랑 대화를 나누지 못하던 아내가 친구 와이프를 질투를 하더군요. 제가 빌미를 주긴 했지만 아내는 항상 부부 동반 모임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친구 녀석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둘이 잘 통하는 게 있는지 친구 와이프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제 아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친구가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언정 그때까지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별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친구 녀석 자체가 직업이 없고 제 와이프는 딱히 하는 일 없거나 평범한 직장을 가진 남자들은 별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약속을 잡으면서 그날만큼은 우리 둘만 만나면 어떻겠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겠다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지요. 친구 녀석은 조금 분위기가 우중충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로 둘이 만나자고 했느냐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은 없었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친구의 입장은 저랑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제가 어리고 예쁜 아내를 트로피 와이프로 사용하는 것처럼 친구 아내도 외적으로 잘생기고 훈남인 제 친구를 트로피처럼 대하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저도 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나름대로 제 와이프는 제 덕을 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 녀석도 와이프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집에서 편하게 놀고만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나 싶었지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과거에 쌓아놓은 게 많아서 뭐라도 될 만한 그런 녀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 와이프를 설득해서 자금을 받아 사업도 잠깐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거 말아먹는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 말아먹은 게 타격이 커서 집도 제가 사는 동네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던 거라고 하고요. 어쩌다가 제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통해 알게 돼서 자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한참 친구 녀석이 주저리 하는 걸 들어줬습니다. 요는 자기는 전업주부를 하는 게 싫은데 사업도 말아먹은 전적이 있다 보니 요즘 자신감도 없고 하는 일마다 외롭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 다시 재회해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때도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게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도 우울해하니 조금 안 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제 와이프가 미술로 하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니 친구한테 거기를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권했어요. 아내도 딱히 그 일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친구 녀석 한번 받아보게 하고 경과를 본 뒤에 그걸 계속 하게 둬도 될 만한 건지 판단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꺼려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술이랑은 담 쌓고 지내던 사람인데 그거 한다고 어디가 나아지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사코 거절하던 친구를 기어이 저는 아내의 곁으로 보내버린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종종 친구를 부부 동반으로 만나거나 따로 둘이 만나거나 했는데 이 친구가 목소리부터 자신감이 있는 게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던 겁니다. 가시적인 경과가 있어서 내 아내가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능력도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었지요. 친구 녀석도 이제 주눅 들어있지 않고 목소리도 크고 하니까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모임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만 흐르게 가만히 두고 있었지요.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아내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 손에 들고 회사에서도 일찍 나와 아내의 화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왜 그렇게 로맨틱해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몰래 화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 펼쳐진 건 두 마리의 짐승이 되어서 붙어먹고 있는 아내와 제 친구의 모습이었거든요. 어찌나 집중을 했는지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살금살금 들키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한테 호통을 치고 무릎을 꿇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럴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 아내는 사실 나보다 내 친구와 더 잘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선남선녀라서 그런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장소가 장소니만큼 그 두 사람은 갤러리 안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미술 같은 한 폭의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왔어요. 집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는 그새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그냥 천상 남편보다 일찍 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친구 녀석과 좋았는지 그날이 결혼 기념일인지조차 잊고 있더군요. 두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드는 건 누워서 코 푸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갤러리에 출근하는 와이프와 매일 자기 와이프가 출근한 사이 집에만 있는 제 친구 녀석. 둘이서 언제 뭘 할지는 잠복해서 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알기 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버리기에는 뭔가 아쉽더군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아내한테까지 배신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대로 그냥 소송전으로 이어진다고 해봐야 그렇게 끝날 일인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당한 상처만큼 친구에게 똑같이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친구 와이프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바쁘신 거 알지만 낮에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느냐 물었지요.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전문직이라 낮에 시간이 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녀는 흔쾌히 제 부탁에 응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할 때보다 출근할 때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듯 싶더군요. 한껏 멋을 내고 온 그녀는 많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녀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인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했다고 이유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제가 뭔가 두고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잠깐만 거기를 좀 들러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자기를 만나는 걸 제 아내한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뭐가 됐든 괜찮으니 아내랑 볼 일은 자기 이후에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본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으니 잠깐이면 된다 말하고 그녀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제 아내가 같이 주변 시선은 아랑곳 아는 채 미래를 하고 있는 현장인 아내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다다르니 벌써 친구 녀석의 차가 떡하니 주차가 되어 있더군요. 친구 와이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였는데 아내의 화방 입구에 다다르니 사무실 통유리로 또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이제 친구 와이프가 그 장면을 목격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분명히 그 장면을 봤는데도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저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고 하면서 저보고 은근 유치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현장을 같이 덮치는 게 아니고 저보고 빨리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시간이 있는 거고 우린 우리끼리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그럴 게 아니라 자기도 사무실에 문만 잠그면 아무도 모른다고 혹시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고작 이거였으면 똑같이 갚아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그녀의 사무실은 통유리도 없는 데다가 손님이 온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응대를 하기 때문에 의심받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저는 그녀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는 경험이었어요. 아내와 친구에게서 느낀 배신감 때문도 있었겠지만 이 경험은 참으로도 값지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저희 능력을 과시할 트로피 와이프의 존재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지요. 그동안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면서도 말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사실은 제 옆자리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무언가 어리 빠진 사람처럼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어느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존재가 순간의 충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제 마음을 그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녀 또한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은 두 사람끼리 붙어먹게 내버려두고 우리 둘이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지요. 어차피 친구나 제 아내나 배우자의 능력이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라한 존재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며 강한 척하던 그녀는 모든 이 상황을 보내고 나서야 진짜 마음을 전하더군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고요. 한 방 먹여주는 취지는 좋지만 자기는 이름 걸고 일하는 사람이기에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만남만큼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유지하잡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도 손해보면서 당하고 사는 것만큼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요.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저는 저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내를 친구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남지 않네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긋난 만남이 돼버리긴 했지만 저는 덕분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친구와 아내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려는가 봅니다. 저들 딴에는 아직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일 거라 생각하고 그때까지 친구와 아내 덕분에 만난 새로운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친한 부부 모임, 그리고 흔들리는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들끼리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호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부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익숙해져서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이 모임이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경계를 흐트러뜨릴 것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오늘 늦지 않게 가야 해요. 아내가 옷매무새를 고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오늘 다들 모이는 날이잖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부부 모임에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부부들, 회사에서 알게 되어 부부, 동반으로 친해진 사람들, 그리고 동호회를 통해 가까워진 부부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이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함께 여행을 가고 주말마다 모이며 이제는 거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이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부부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도은 씨, 서연 씨, 이제야 오셨네. 가장 활발한 성격을 가진 진수영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늘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아내 유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부부였고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또 와인 좋은 거 많이 준비했어. 자, 한 잔씩 마시면서 시작해볼까?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었고 한동안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누군가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은 새로운 자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다른 부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순간 다들 짧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수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어?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지게 말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평소와 같은 모임을 계속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시선은 아내와 가까이 있는 다른 남자들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가끔씩 장난스러운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제는 전처럼 편안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아내도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오늘 진수영 부부가 다음 주말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어때요?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여행? 다 같이? 응. 지난번에도 한번 가자고 했잖아요. 다들 스트레스도 풀 겸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부 동반 여행을 몇 번이나 갔지만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부부 사이의 감정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모른 채로. 그날 이후 아내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부들도 함께 가는 여행이라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모임에서 주고받던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말, 그리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 단순한 여행일 뿐이라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역시 이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썰라디오의 목표는 구독자 2,000명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썰라디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썰라디오를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행 당일, 우리는 예정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장소였고 숙소는 개별 빌라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부부마다 방이 배정되었지만 거실과 테라스는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다 같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도착했고 우리는 가볍게 짐을 정리한 후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었고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여행 오니까 확실히 기분이 다르네요. 진수영이 잔을 들어 보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가 가볍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처음에는 평소처럼 가벼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부부는 서로한테 좀 무뎌진 느낌이 들어요.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함이 더 커지잖아요. 유진 씨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사소한 것도 새롭고 설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상이 되잖아요. 아내도 덧붙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가끔은 좀 자극이 되기도 해요. 이 모임 덕분에 그런 자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유진 씨의 말에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도 모르게 분위기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우리 관계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진수영이 맞장구 치며 웃었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쉽게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다들 적당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부부끼리만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색다른 기분이 들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 분위기 속에서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진수영이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게임을 해볼까요? 모두가 궁금한 듯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임이요. 순간 다들 가볍게 웃었지만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나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영이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임을 해볼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다들 가볍게 웃으면서도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저 역시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부부끼리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로에게 가장 설렜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들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부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겼지만 몇몇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 여기서 솔직해지기로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봐요. 진수영이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저는 점점 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 그냥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꼭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스며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부들 역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도 바뀌었고, 아내는 어느새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 앉은 유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어때요? 아내분과 오래 함께 하시면서 다른 부부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유진 씨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유진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즐거운 여행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임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썰라디오를 들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의 목표는 구독자 2,000명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가 더 다양한 사연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이야기의 수위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부부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다들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색함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니 그녀 역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서로를 오래 바라볼수록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순간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술잔이 오가며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서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가벼운 농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읽어내려고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조차도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더 솔직해져 볼까요? 진수영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서로 알고 지낸 시간도 길고 그만큼 편해졌으니까요. 가끔은 새로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술 기운의 사람들은 더욱 솔직해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왜 그렇게 깊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와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고 그 감정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익숙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부 사이의 신뢰와 감정의 경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에게 가장 그 별일은 결혼이었습니다. 전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오빠들은 전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들어가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셔서 떼돈을 벌고 계셨지요. 저는 여대에 들어가서 그 옛날 시절의 미술을 배우면서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는 막내딸인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길 원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가게 자네들 아들 좀 소개시켜봐라 하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인맥이 많으셨고 저는 과분할 정도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소개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 자제들은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겪을 거 다 겪다 보니까 순수한 저와는 다르게 약간 때가 묻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직 이야기도 제대로 안 나누어 봤는데 손부터 덥석 잡으려고 하던가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요. 진중하게 생각을 한 뒤에 아빠에게 이제 소개팅 같은 거 안 받겠다고, 난 마음이 지치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난 누구인지, 그저 시집을 잘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이야. 결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있는 집에서 귀하게 자란 놈이랑 결혼을 해야지. 네가 손해를 안 보는 거야.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갔고 아버지의 집안 대 집안 결혼 강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핑계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딱 반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이 억압이 저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여튼 데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집에서 저는 아픈 손가락이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막내딸이 뭐하고 다니는지 밖에다가 말하지도 않으시고 저는 더더욱 망나니가 되어갔지요. 그러다가 데모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오빠인데 그 오빠는 의대생이었어요. 뭐랄까요? 아빠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던 다 좋다고 하고 제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는 연애를 하지 못할 것이고 큰일 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집에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정말 이 남자 아니면 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붙잡고 싶어. 알겠어? 라고 하면서요. 아빠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엄마는 애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가당키나 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전 아니라고, 나 이번에 정말로 진심이고, 이 남자 덕분에 정말 내가 숨 쉴 수 있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의대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태도가 변했지만 곧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완전히 반대를 굳건하게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발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조르고 또 졸랐지만 안 되었지요. 그때 집안의 가세도 기울기 시작하고 아빠도 더 이상 힘이 없어지자 전 그 남자와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라 어찌나 패기가 좋던지 부모님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다들 말렸지만 시작은 정말로 좋았어요.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서 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해지고 열정이라는 감정이 식으니 그 사람에 대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저희 집안이 잘 사니까 은근한 열등감을 비추면서 저를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과 저희 오빠들과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너네 오빠들은 있는 집에서 다 받쳐줘서 그런 곳 간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을 할 때도 있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리 내가 친정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내 앞에서 우리 가족 까는 건 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기분이 나쁜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죠. 전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결혼을 한 뒤로 집안에서 저를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 친정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의대를 못 갔다고 나를 괴롭히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이 딱 저에게 맞더라고요. 맞았습니다.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었습니다. 지옥은 제 남편이었어요. 제가 아들, 딸 2명을 낳자마자 남편은 돌변을 하더라고요. 야, 이 여편네야. 남들은 아들 순풍순풍 낳던데. 아이고 정말 미쳐. 아들을 낳아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병원을 물려줄 거 아니야. 딸만 낳으면 지금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병원은 어쩌라는 거야. 내가 미쳐. 하면서 저를 무슨 애를 낳는 기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직도 그 말을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지끈거려요. 무진장 자존심 상했죠. 참 사람이 좋아서 이 남자가 좋아서 내 몸 아픈 것까지 전부 다 참아내서 아이를 낳은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한 번 더 아들을 위해서 시도를 해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제가 낳은 딸들에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지요. 그렇게 저는 2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남편은 의사 접대다, 뭐 제약회사에서 술자리를 만들어놨다, 여기를 가서 내가 접대를 받아야지 밑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나한테 잘할 거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전 전업주부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저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거기서 안 좋은 밥 문화를 즐긴다는 사실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더욱 싫기도 했고 부부 사이에 오랜 시간 걸려서 쌓은 신뢰감이 이미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얼굴을 봐서 참고 산 것도 있었죠. 아들이었으면 이미 이혼하고도 남았을 테지만 아무래도 딸들이고 이혼녀의 딸들이 나중에 시집갈 때 사돈댁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꾹 참고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세월은 정말로 무섭도록 빨리 가더라고요.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월은 지나갔고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엄마로 사느라 저의 이름은 지어진 지 오래였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와도 전 일단 남편이 봉급으로 먹고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찍소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딸들이 시집이라도 가기만 한다면 바로 이놈의 자식과 이혼 도장을 콱 찍어버릴 테야 하면서 버티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야 만 거죠. 참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려요. 글쎄 제가 정말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신혼여행 이후로 어디 멀리 여행 간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 늦은 나이였지만 너무나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한참 재밌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쎄하기도 하고 뭐랄까? 평소 그 한적한 분위기랑은 확연히 달랐어요. 전 바로 직감적으로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뜰에 있는 작은 남편의 서재처럼 쓰이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 직원과 저 몰래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말도 못했지요. 전 바로 그 현장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상상 속으로는 야 이놈아 나가! 하면서 파락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저앉아서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몸에 정말 새하얗게 지탱하고 있었던 어떤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당황했고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옷가지를 가지고 바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달래는 게 아니라 해명할게, 잠깐만 하면서 그 상간녀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었어요. 딸들에게 말했어요. 딸들은 엄마 미쳤어? 아빠 진짜 정 떨어져. 우리 상관없이 빨리 아빠랑 이혼해. 우리 결혼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요즘은 이혼가정 딸 흠 아니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 내가 20년간 버텨왔는데 앞으로 10년 더 못 버티겠어. 네 아빠가 너무나도 밉고 정말 죽이고 싶지만 엄만 참아볼게. 라고 했지요. 그렇게 남편과 그때는 거의 남남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양육을 위해서 돈만 받아가는 형편이었어요. 솔직히 여자로서 자존심도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 거고 거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도 치근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의사일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럴까 하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막내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막내가 데려온 사위는 변호사였고 아주 건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래, 이 엄마가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너네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이제 막내딸만 시집 잘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남편님이 또 바람을 핀 겁니다. 이번에는 들킨 경위가 아주 웃겨요. 참 어이가 없어서 첫 번째 상간녀와 바람을 폈을 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해줬거든요. 고등 동창 중에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어서 1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간녀 얼굴과 함께요. 그 고등학교 동창은 강릉에서 대게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 위로해준다고 1년마다 박달대게 아주 비싼 거를 저희 집에 보내주는 귀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딱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사진 문자였지요. 뭐야? 하고 사진이 업로드 되는 걸 가만히 지켜본 전 업로드가 다 된 순간 남편과 한 여자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딱 보고야 만 거죠. 전 바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미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남편을 어디서 본 거야? 옆에 있는 여잔 또 뭐고? 이 남자가 진짜 강릉까지 내려가서 바람 피는 거야?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걸 어쩌면 좋아 정말. 하면서 이를 부글부글 갈았습니다.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네 남편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 강릉까지 내려와서 바람 핀다. 어쩌면 좋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 참. 그런데 어찌된 게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겠다고니? 네 남편은 날 모르지만 나는 네 남편 알잖아. 내가 바로 사진 찍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면서 뜸을 들이는 겁니다. 뭐가 놀라운데? 아우, 나 진짜 속상해 죽겠어. 막내딸 결혼할 때까지만 좀 참지. 바람이 뭐가 급해서 어이없어.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야, 니 오히려 이번에 잘 됐어. 네 남편이 만나고 있는 저 여자, 섬에서 건너온 저 여자, 10대, 20대 그 섬에서 엄청 유명한 직업 여성이었어. 그러다가 남자 잘못 만나서 몸에 병 걸리고 그거 억울해서 돈 많고 바보 같은 남자들 물어가지고 돈 쏙 빼고 몸에 병 걸리게 하잖아. 네 남편도 그거 걸렸을 기야. 그 평생 못 고치는 그 증거 그 병이 있잖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평생 약 먹어야 하는. 너 남편이랑 안 한 지 꽤 됐지? 빨리 이혼해라. 그게 낫겠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신이 내린 기회야. 알겠지?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전 어안이 벙벙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아니 내 남편이 하면서 손 떨린 전 바로 이 상황을 딸들에게 보냈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서 아빠가 드디어 미쳤다고 난리를 쳤고 둘째 딸의 남편들 예비 사이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했지요. 여기 그 A땡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것 같다고.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전 가슴만 퍽퍽 쳤지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산 게 아까워 죽겠다고.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진작에 이혼할걸.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니까 남편한테 평생 발목 잡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사이가 제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한 지 20년 넘으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버님이 버신 돈 절반 어머님 거예요. 이 정도 세월이면 재산 분할이 완전히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유책도 아버님한테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버님 아마 그 병 걸리신 거면 오래 못 사실 거예요. 더 이상 아버님한테 발목 붙잡혀서 살지 마시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젊은 날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걸로 합시다. 제가 뭐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한 삶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는데 그때 눈물이 와르르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 양반이 바람 폈을 때부터 생각이 나면서 애들 태어나고 갓난아이 등에 메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친정에서 버림받고 이런 게 정말 전부 다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막내 사위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장을 쓰게 되었고 제 친구가 찍은 사진을 근거로 조금씩 불륜에 대한 증거를 잡았죠.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가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도 살금 다 빼내고 이미 병원 회계장부에도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허참,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래서 전 이것도 모르고 다 자료로 싸그리 모았습니다. 그 후에 단단히 준비를 한 후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처음에 남편,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너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겠냐?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다 커버린 제 딸과 건장한 사이들이 제 주변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저 대신에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적당히 하시라고. 이 정도 세월까지 꾹 참으면서 어머님이 살아오신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고 반성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버님은 더더욱 재판에서 불리하고 피해를 입으실 거라고 말을 한 거죠. 변호사 사위가 그리 말하니까 남편이 깨갱 하고 고개를 숙이고 전 남편의 집을 나와서 사위와 딸들이 급하게 마련해준 작은 빌라에서 혼자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나의 인생을 찾게 되니까 그 얼마나 자유롭고 기분이 좋은지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도 있었고요. 내가 그리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큰 복수도 못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아깝고 통탄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거의 1년간의 시간이 걸렸지요. 전 무일푼 주부에서 큰돈을 가지게 된 이혼녀, 중년의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야, 난리 났다. 네 전 남편 니랑 이혼하고 여기 강릉에 들어온 거 아나? 그 여자랑 네 남편 여기 완전 개혼했다가 개털됐잖아 라고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전 너무나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 나랑 이혼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야? 라고 되물었더니 친구는 난리 났어. 여 강릉 바닥에서 네 남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다니? 네 남편 개혼한 곳 인포데스크에 그 상간녀가 떡하니 앉아 사람들 대했는데 그 병 있다고 소문나니 아무도 병원 안 오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 환자 있다고. 그래서 빚 엄청 내고 폭삭 망했단다. 어쩜 좋나. 아휴, 하면서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솔직히 저 무척이나 놀랐지요. 이혼하고 나서도 워낙에 이기적인 전 남편이니까 제 생각 안 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 전 그저 속으로 꽃이다. 아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희 손을 결국 마지막에 들어준 거였어요. 그 병에 걸린 남편은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폐렴 증상까지 발생되면서 급성 폐렴과 염증 수치 과다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년에 나를 괴롭히더니 몹쓸 병에 걸려서 사망까지 하게 된 거죠. 전 솔직히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간 같이 산 남편이라서 죽으면 눈물 한 방울 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눈물은커녕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전 입관과 바른 시계도 가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어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내미들도 지네 아비 바른 시계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장례 진행할 때 남편네 시댁 식구들이 와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못 쓰게 먹더니
결국에 말년에 본처한테 버림받고 상간녀한테 병 옮고 돈 뜯겨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게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결국 제 남편을 통해서 빼돌린 돈을 싹 다 써버리고 노름을 전전하다가 결국 국가에서 강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 여성이 그런 복용자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고 엄청난 병균을 퍼뜨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전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참 가지가지한다.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는 게 정말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제 인생의 원수 같은 두 년놈들을 완전히 보내버리고 전 지금 조금씩 여자로서의 저의 인생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남자 경제력만 믿고 뭐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들 다 키우고 난 뒤에 뒤돌아 봤을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정말로 망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주변에게 말합니다. 일하는 엄마가 멋있는 거고 자기 일을 찾으려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여성이 대단한 거라고요.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솔직히 너무나 한스럽지만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웃음 치료사 직업을 지금 배우고 있고 얼마 전에 자격증을 따서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이런 곳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행복하고 잘 사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고 한평생 답답하고 속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살았던 저에게도 이런 대단한 순간이 왔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전 너무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선물할 수 있다는 이 상황에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기적과도 같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웃고 또 그 웃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저에게 얼마 전 정말 꽃과 같은 선물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다 늙어버린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네요. 저와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웃음치료사 강사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조심스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느라 이쁨이 뭔지도 모른 채 훅훅 지나가 버리게 되었고 어느새 겨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 모습만 남아있는데 서럽고 다시 누구에게 이쁘다는 말 들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참 기대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라고 인생은 그러기에 참으로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고 누군가 저에게 말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용기 내서 하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혼하는 것 자체로도 숨통이 트이고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제 나이 반백에 훨씬 넘는 나이에 이제야 인생의 참맛을 깨닫고 정말로 작은 일을 기뻐하면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몸 늘 조심하시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가 봐요.